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허리가 뻐근하고만.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나 사실 방금 전에 일어났어요. 5시 50분에. 아이고, 늦게 일어나셨네, 평소보다. 아니, 어제 게다가 오늘 아침에, 참고로 오늘이 날짜가 9월 29일. 9월 29일. 일요일. 예,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 녹음한다고 이제 미리 이제, 그래서 어제 일찍 잤거든. 9시에 잤거든요. 네. 근데 거의 8시간 반 넘게 잤네, 세상에. 푹 주무셨어요? 완전 푹 잤어요. 야, 난 그래서 일어나서, 아니야.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어제 내가 피곤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내가 새로 만난 PT 선생님 시킨 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좀 빡셌구나. 참고로 참 제가 이 근력 운동 PT 선생님 이제 한테 이렇게 근력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쌤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운동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그 전에 쌤은 그냥 이렇게 약간 쉬엄쉬엄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분은 무조건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기 직전까지 하자는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는 지금 목포 지금 여기 이제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어떤 모텔에 있는데, 제가 어제는 광양 교육 전남 광양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 아침 10시에 목포 어울림 도서관 강의가 있어서, 이게 이제 광양에서 서울 올라갔다가 다시 목포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목포에서 어제 잔 거예요. 1박을 했는데, 자기 전에 이제 그래도 어제 이제 여기 목포에 한 7시 반쯤 도착했고, 저녁에. 그래서 그러면 PT쌤이 가르쳐준 운동법을 한번 운동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홈트라 그러죠. 왜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하는 홈트를 할 때는 스쿼트를 하는데, 평소 제가 하는 스쿼트가 어떻게 하냐면 20번씩 5회를 하거든요. 네. 5세트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운동한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겠어요? 한 번 할 때 40개씩 이제 이 6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240개를? 240개를.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 이분은 전에 선생님은 한 세트, 세트와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데, 이번에는 휴식 시간을 짧게 하라는 거예요. 숨만 이렇게 고르면 바로 다시 다음 세트로 들어가라 그래서. 보통 30초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시간을 가는데, 근데 지난번에 할 때는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해보고 조금 이렇게 완전히 좀 쉬었다 싶으면 그 다음 세트 들어가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근육을 찢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몸에 이제 이 저항, 그러니까 부하를 주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홈트를 할 때,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헬스 클럽에서 할 때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그동안 몇 킬로 가지고 했냐고. 제가 만약 한 25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40부터 해보시죠. 그래서 40으로 제가 하잖아요. 그럼 바로 45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클럽에서 할 때는 중량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스쿼트를 할 때는 여기는 중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기라든지 덤벨 같은 거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횟수를 늘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새로 한 PT 선생님이 짧게라는 거는 휴식을 짧게. 그러니까 휴식을 짧게라는 건 몇 초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초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30초보다 안 되는 30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렇게 막 푹 자게 만든 거는 홈트를 해서
아니, 그래서 난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는 나는 그래도 한 5시쯤 일어나서, 보통 한 9시에 잠들면 5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천천히 이제 준비해야지, 그러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5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 안 맞춰놨으면 아마 계속 잘 뻔했어. 아, 아니, 저기, 근데 그 PT 음. 비싸지 않아요? 시간에 5만 원, 6만 원 정도 하죠. 예, 비싸요, 사실은. 아, 저도 운동 이렇게 비싸게 해본 적 없어.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그룹으로 하시던 거, 그걸 이제 안 맞아요. 하시나 봐요. 그때 그룹으로 2만 원,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음, 제가 그때 그룹으로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음. 그거는 20대, 30대들을 위한 그룹 PT였던 거예요. 아, 왜 50대 거는 없어? 50대도 아, 그룹 할 수 아니,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니, 음, 내가 이제 왜 그렇다고 내가 생각을 하냐면, 그때 그룹 PT를, 근데 물론 내가 그때 그 그룹 PT를 할 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그룹 PT도 받으면서 탁구도 치고, 저기 뭐야, 줌바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탁구 치고, 그 다음에, 낮에 줌바하고, 저녁에 그룹 PT하고 이랬더니 운동을, 3가지 운동을 동시에 했더니 음. 근육이 안 생기고 오히려 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무리해서? 무리해서. 음. 그리고 그때 또 핵심은 뭐냐면 그 그룹 PT는 선생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어가지고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면은 그 루틴이에요. 그래서 유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뛰는 거라든지 뭐 제자리 뛰기라든지 점핑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왜 20, 30대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 드리냐면은 20, 30대들은 왜 아예 그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잘 없잖아요. 아, 그래서 20, 30대 여성들이 많았고 그분들 사실은 다이어트 운동인 거예요. 음, 근데 나는 사실은 50대 내가 PT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 오로지. 근육 유지.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성분들은 근육 같은 게서 몸 울퉁불퉁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 목적의 PT다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 아낀다고 했는데 오히려 몸 근력 빠지고 시간을 시간대로 들고 돈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할 때 그래도 2만 원에서 3만 원 꼴이니까 그래서 딱 그냥 제대로 차라리 1대1 개인 교습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PT도 저는 원래 한 10회 정도 하고 말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근력 운동 혼자서 하는 방법만 배우면 그만둬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생각은 PT를 계속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근육이 생기는 거는 우리 그 PT쌤 말씀하신 대로 근육에 부하가 걸려서 근육이 찢어져야 되는데 혼자 해서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지간히 이 의지력이 강하지 않고서는 거기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혼자 혹시 하다가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또 이거 욕심에 과하게 했다가 이게 탈이 날 수도 있거든. 근데 음, PT쌤은 항상 최대치를 딱 잡아놓고 내가 마지막에 힘들 것 같으면 그때는 PT쌤이 살짝 옆에서 도와주거든, 이제. 덤벨을 음, 음. 잡아준다든지, 이걸 눌러준다든지. 그래서 요즘 내 생각은 뭐냐면, 경제력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조금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건 예전에 내가 탁구 칠 때도 느낀 건데, 나한테 맞는 코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코치를 한 사람한테만 받아봐서는 이게 레슨의 어떤 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코치를 여러분한테 내가 받아보면서 그중에 나한테 맞는 셈을 찾았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제일 잘 맞게 가르쳐 주시는 쌤한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PT도 약간 그런 거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쌤이 오면은 그냥 새로운 쌤한테 한번 해보고, 근데 저는 지금 가르쳐 주시는 쌤이 훨씬 저한테 필요한 운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음. 역시 인생에 공짜는 없고 돈은 들인 대로 좀 적은 있구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횟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합니까? 그게 원래는,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전 지역 강의가 많아서
스케줄이 많아서. 이게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2, 3일 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한 2번, 3번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는 사실 아직 그런 경제력이 안 돼서 여기 혼자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아이, 근데 뭐, 박동원 부장님 몸 좋잖아. 박동원 부장님의 그 장단지는 누구나 다 이 부러워하는 그 탄탄한 꿀벅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전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엔 조깅을 오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조깅 뛰는 거. 근데 지루하잖아요, 조깅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그리고 힘들어요. 숨 차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대신 자전거 타지 뭐. 자전거로 숨 차려면은 멀리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근육에 이 부하는 오는데, 숨이 안 차. 그래서, 자꾸 편한 거 찾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소는 자전거로 가고, 이 근력 운동 가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뛰고 근력 운동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의지에 이렇게 굴복해서,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타협해서 힘들게 자전거. 해야 돼. 맞아. 자전거의 기여를 없애야 되나. 아니, 또 그렇다고 계약서도 그렇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50이 넘어가면 안 하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저는 근력 운동은 담 쌓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평생 안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저는 근력 운동 시작하기를 잘했다. 돈 좀 들지만 PT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후에 앞으로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여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네. 50대 운동은, 그리고 달리기도 사실은 우리가 왜 아는 김재환 감독이 또 달리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김재환 이 칠곡 가신 아들 영화, 김재환 감독이 달리기 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이 인터벌 러닝이라 그래서 계속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구간은 뛰다가 숨이 차면은 살짝 걷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있거든요. 하여튼 중고강도 운동을 섞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숨이 찰 때까지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숨 차고 그렇게 잠깐 인터벌을 둬버리면, 이게 마치 근력 운동할 때, 한계를 넘는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유산소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해주는 것까지가 중요하지, 유산소는 막 근력 운동처럼 지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혹시 드린 적 있나? 이 의사들이 쓴 책에 보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운동에서는 마라톤 완주예요. 그래요? 내가 이 얘기 안 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42km 마라톤 완주를 하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을 쓰신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거리 육상 선수와 마라톤 선수들의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봐라. 우리가 아는 단거리 선수들, 왜 벤 존슨이라든지 막 이런 친구들 보면 몸이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파바박 순발력 이런 것 때문에 근력 운동을 엄청 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왜 하나같이 다들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억나는 몇몇 선수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약간 왜 얼굴이 조로하잖아요. 조로하는 늙어 보이는 게 있어. 조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5kg, 10kg까지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수렵 채집을 할 때, 만약 내가 이렇게 사냥 나갔다가 뭘 이렇게 토끼를 던져서 얘가 상처 입은 토끼가 도망갈 때 쫓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려야 먹을 걸 했겠지. 아니면 나물 뜯으러 갔다가 갑자기 산돼지가 나타나서 저기서 이렇게 쫓아오면은 달려서 도망을 가야 해야겠지. 네. 근데 그 도망을 3시간, 4시간 가냐 이거야.
이 사냥을 3시간, 4시간을 달려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맨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라톤의 역사를 봤을 때 전쟁. 그치. 그 그리스에서 왜 마라톤 평원에서 이겼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달려온 그 병사가 이겼다라고 하고는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원래는 마라톤은 그렇게 42km를 달리면 사람이 죽는다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걸 마라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라톤 완주를 하고 나면요 1주일에서 2주 정도는 몸의 리듬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완주하고 나면은 왜냐 이게 4시간을 다시 달리다 보면 몸이요 일단은 그 한 5km, 10km 정도 몸이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요. 야 이제 그만 뛰어 너 더 뛰면 죽어 하는데 얘가 계속 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이제 왜 맞아. 엔도르핀 그 마약 성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마약 성분이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왜 엔도 더하기 모르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 마약인데 이게 왜 나오냐 하면은 우리 몸이 보기에는 얘 이제 더 뛰면 죽거든. 근데 얘가 뛰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지금 생사를 가르는 위기 상황이구나. 얘가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근데 원래는 이렇게 뛰면은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몸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겠다 싶은데 이 통증을 잠시 잊게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호랑이로부터 도망가느라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통증을 잊게 해주려고 잠시 모르핀이 나오는 거야. 엔돌핀이.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기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분이 좋은 지점까지 간다는 건 몸이 사실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km, 10km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마라톤 완주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유산소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몸에 이제 부하가 걸릴 정도까지는 한 번은 숨 차고 땀 나고 하는 정도는 해볼 만한데 그거보다 이상으로 계속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저는 줌바를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1시간을 줌바를 하잖아요. 네. 나는 숨이 차고 사실 줌바도 한 20분, 30분 하면 숨 차거든요. 네. 막 뛰다 보면은 근데 음악이 들리고 다 같이 신나게 씩씩거리고 하니까 선생님이 자 다음 동작 이러니까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는 그런 정도예요. 즐겁게 1시간 그냥 땀 흘리고 이렇게 숨 헐떡거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지금 수영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수영 좋다. 수영도 참 좋은 운동이지. 근데 그 수영장 저 끝에 가면 줌바 댄스 하는 마룻바닥으로 된 데가 있는데, 야, 그건 정말 웬만한 용기 아니고서 50대 남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던데. 아니, 50대가 아니라 모든 연령의 남자들이 그건 정말 맞아. 접근이 그건 진짜 용기가 필요한 운동이던데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일단 멤버 구성이. 멤버 여성들이니까? 예. 야,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근데 있잖아. 50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남자들은 여성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여성들은 남자들만 많이 있는 곳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섞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왜 50 넘어서는 그동안 평생 안 해본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늘 하던 활동만 하지 말고, 근데 늘 하는 활동이 뭐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끼리 등산 가고, 뭐 이런 거는 많이 했겠지. 축구 차고 근데 안 해본 거. 줌바는 남자들이 안 해보니까. 근데 참고로 제가 다니는 거기에는 그 줌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에요. 이야, 그러면 할만하죠.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나는 남자 선생님들, 줌바 선생님들이 조금씩 요즘 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여성 회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물론 여자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긴 하시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왜 옛날에 그 에어로빅 왜 장재근 선수였나? 육상 선수가 왜 에어로빅 막 할 때 멋있잖아. 왜 막 울퉁불퉁한 이 아저씨가 막 쫙 이렇게 신나서 에어로빅 하니까 그런 것처럼 줌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많고 그래서 내가 가잖아요.
줌바쌤들이 날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자기 혼자 남자였는데 남자 이제 어떤 줌바쌤은 나한테 혹시 계속해서 혹시 강사의 길로 가보시는 거 어떠냐고. 아니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외롭고 힘들진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그 줌바 클래스에 가잖아요. 네. 되게 이뻐하고 귀여워해 주세요. 회원분들이. 그리고 줌바 회원분들은 20, 30대보다는 사실은 40, 50대 이상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맞아요. 40, 50대 이상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줌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한참 왜 애기들 어리고 애 키우고 회사 다니고 할 때는 줌바에 생각 못 하죠. 근데 이제 애 좀 키워놓고 애들이 이제 학교 갔어. 근데 낮에 나는 이제 조금 가만히 누워서 집에서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건데, 옛날 에어로빅의 시대에서 이제 줌바로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뀌었고, 그래서 요즘은 줌바 댄스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 옛날에 에어로빅에 해당되는 게 지금 줌바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뭡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에어로빅도 해봤으니까 이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 에어로빅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에어로빅이라는 말 자체가 유산소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어로빅의 에어가 산소, 우리가 공기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땀을 빼는 유산소 그걸 이제 춤을 위주로 그걸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줌바로 바뀌게 된 그 결정적 과정 중 하나는 뭐냐면, 에어로빅 선생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야. 미국 사람인가? 남미에서 활동하던 사람인 건데, 이 에어로빅 선생이 낮에는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뭘 가르쳤냐면 그 라틴 댄스 있죠. 살사. 라틴 댄스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 그래서 에어로빅용 그 음악 CD를 틀고 에어로빅을 막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하루는 에어로빅 수업을 갔는데 자기가 그 에어로빅용 그 댄스 음악 그 CD를 안 가져온 거야. 이런 오늘 수업 어떡하지 하다 봤더니 자기가 그 살사 댄스 가르치는 그 음악은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라틴 댄스, 살사 댄스를 그냥 그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 동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지.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줌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유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내가 에어로빅 댄스 들으러 다녔을 때는 그때는 노래들이 거북이의 그 빙고라든지 왜 이래 뭐 이런 우리나라 왜 신나는 디스코 음악들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했었는데 에어로빅 댄스는 음악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줌바는 공식이 있어요. 정해진 동작이 몇 가지 동작이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라틴 댄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라틴의 그 왜 살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진 이 스텝이라든지 동작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반복이기 때문에 그 에어로빅보다 줌바가 훨씬 배우기가 쉬워요. 에어로빅은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약간 동작들이 바뀌고 막 그러는데 줌바는 정해진 그래서 줌바가 훨씬 더 대중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줌바는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에 약간 스쿼트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그 근력 운동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녹여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로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줌바의 시대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라틴 음악에 맞춘 에어로빅이군요. 그렇죠. 역시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한 강사의 실수로 인해서 우연한 실수에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재밌지 않아? 예, 아니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줌마 댄스 줌바인 줄 알았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줌바 댄스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줌마들 하는 춤 아니냐는데 줌바가 원래 이름이 영어예요. ZUMBA 줌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춤이고 미국에서도 줌바 댄스라고 불러요. 야, 오늘 좀 유익한 내용 해주셨습니다. 전반. 참, 우리 박동 부장님 지난 일주일 동안 재미나게 읽은 책 있으면 좀 소개해줘. 완독한 책은 없고요. 이번에 새 책이 저희 성북길빛 도서관에 좀 들어와서 이제 오늘 새 책 소개 코너구나. 좋다. 네, 몇 권 가져왔는데
일단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네. 약이야 무슨 처방전에 적혀 있는 글자 같은데? 이거 지은이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예요. 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부제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오,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병원 가면은 우리 어릴 때는 가면 주사 꼭 맞지 않았어요? 그렇지. 요즘 주사 맞은 적 있으세요? 나는 엊그저께 맞았어요. 독감 예방 주사. 아, 그런 예방 주사 말고 알고는 없지. 옛날에는 무슨 편도선염, 감기 그치, 이런 거 다 봐도 주사로 했다. 주사로 했어요. 근데 맞아. 요즘은 주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치료에서 약이 차지한 부분이 더 커졌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신약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는 단체에서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약에 대한 게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좀 짚어주면서 짚어주는 정말로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우리가 많이 먹는 약에 대해서 이거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야, 이 책은 내가 저기 굿라이프 채널 꼬꼬도 코너에서 오히려 소개해야 될 책이다. 거기 내가 왜 건강에 관련한 책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꼭 기능적인 얘기뿐 아니라 약에 대한 뭐 철학이란 말을 쓰면 너무 거창할지 몰라도 그런 얘기. 그리고 일단 이게 개정 증보판이에요. 원래는 이게 처음 나온 거는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오. 근데 그 동안에 좋은 책이란 얘기네. 네, 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이름에서도 약간 좀 의식화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뭐 그런 단체들 있죠. 뭐 경제정의 실천, 경실련 뭐 이런 거지. 어떤 그러니까 경제인 연합회하고 완전 다른. 그렇지. 약간 그 자기 직역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의학 분야에도 건강 분야, 의료 분야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뭐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그냥 떠오르는 건 국경 없는 의사회? 좀 다른가 성격이?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거고.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있었는데 그 단체들을 쭉 총칭해서 무슨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맞아.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생겼던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또 교류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요 분야의 의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근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87년 6월 항쟁 직후에 만든 겁니다. 1990년에. 요게 계기가 돼서 9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설립 초에는 그 산업재해, 도시빈민진료소, 그다음에 의료보장제도 연구와 실현을 위한 활동 이런 거 했었고, 뭐 하여튼 그런 정신을 이어오면서 있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처음 요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근데 그 동안에 또 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새로운 약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변한 것들을 다시 반영해서 개정 증보판을 낸 겁니다. 읽고 싶어진다 갑자기 막. 제가 되게 그래서 좋은 책이네. 한 반 읽었나?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이거 재밌는 얘기 말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이라는 게 거대 제약회사도 있고, 정부의 약가 정책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식후 30분 근데 읽었어요. 요즘은 바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맞아요. 밥 먹고 바로 책 읽으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30분에 식후 30분에 읽으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약 바로 먹으라 그러는지 알아요? 까먹을까 봐. 그렇지. 사람들이 까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람들이 편익 비용을 저는 계산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후에 조금이라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좋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꾸 까먹으니까 차라리 식후 30분에 기다리지 말고 식후에 바로 드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안 먹어도 까먹어도 30분 후에는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30분 후에 먹으라 그랬다가 까먹으면은 그다음에 공복에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어떤 정의 실현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이 의사나 약사분들의 단체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건강에 있어서 불평등이 가장 심하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이 경제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전문가들로서는 정말 되게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빌린 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목은 피크 아웃 코리아. 아,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채부심. 저는 저도 읽고 근데 저는 조금 읽다가 일단은 조금 접어둔 상태예요. 어때요? 저도 빌려서 지금 한 20% 읽었어요. 저는 그분 책을 유튜브 영상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최상욱. 맞아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맞아요. 그 영상에 많이 맞아요. 나오시는 최상욱 원래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지금 독립해서 유튜브 하시면서 그렇죠.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이분이 아마 원래 건설사 출신이시던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 이제 막 다양한 부지라든지 이런 거 이제 평가하고 그러다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긴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애널리스트. 맞아. 하다가 그리고 대학에서도 건축학 하셨구나. 그리고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도 한국 사회 경제를 이렇게 꿰뚫는 이 해안과 식견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른 게 이런 부동산 분야의 보통 유튜버들은 뭐 어디가 좋아, 올라내려, 어떻게 벌었어, 어떻게 벌어야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분은 조금 사회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맞아요. 접근을 하는 그런 약간 거시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런데 왜 난데없이 이분이 물론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조금씩 보였지만 아예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어떤 이제 사회 문제를 쪽으로 관점을 바꿔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꼭 부동산 얘기만은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한국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인구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 축소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팩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공저자가 있어요. 김정훈, 최상욱, 김정훈 지음으로 돼 있는데 김정훈이라는 분이 보니까 이분은 이 최상욱 그 작가의 그 유튜브 만드는 회사 커넥티드 그라운드 아니 여기 회사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유튜브 채부심에서 작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업은 또 스포츠 평론, 축구, 영화 뭐 이쪽. 예.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 최상욱 이 작가를 만나서 같이 작가와 이렇게 진행자로 호흡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같이 했고, 근데 이 책을 기획한 계기 앞에서 보셨죠?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지금 사실은 읽다가 말아가지고 책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분이 댓글을 다 본답니다. 사실 한 30만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되는 채널에 댓글 다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본대요.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요렇게 생각이 변해가고 있구나. 흐름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피크아웃, 즉 이렇게 쫙 뭔가 좋아지고 있다가 피크를 치고 이제 내리막을 향해 가는. 그렇지. 네. 그 시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댓글에 부동산 채널이지만 온갖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들이 다 지금 그렇죠. 나와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 이 제작팀 내부에만 이렇게 에서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나 진짜 지금 되게 지금 박번 고민하다가 그냥 박동 부장님과의 대화니까 이거는 네. 우리는 사실은 뭐 그리고 다행히 막 그렇게 듣는 분이 그렇게 막 많아가지고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막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다가 말았어요, 실은. 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채부심 영상을 좋아해요. 그게 네. 이제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영상도 좋아하고 그래서 책도 그래서 이제 피카오 코리아를 되게 기다렸고 이분이 드디어 이제 책 한 권을 내면 어떤 이렇게 보면서 근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거기에 빠질 수 있냐면 부정적인 정보로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요 도시 앞으로 수도권 오릅니다 라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안 올라요. 근데 앞으로 지방은 다 망합니다 라고 하면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거든. 네. 똑같은 얘기야. 하나가 오르고 하나는 내려간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 영상에 이제 저걸 제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고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누가 댓글을 보고 이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는 좋아요가 별로 안 달려요. 근데 누가 거기에 약간 촌철살인처럼 막 뭔가가 야 말이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와닥와닥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에는 뭐가 있냐면 긍정적 어떤 신호보다는 부정적 신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 왜? 그냥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쫙 뜰 때 한국 이대로 망하는가? 일본 부동산이 30% 이런 그거에 자꾸 눈길이 가잖아요. 네. 그렇게 어쩔 수가 없거든. 근데 나는 피카오 코리아를 읽다가 어느 순간 뭘 느꼈냐면 이분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망해간다라는 신호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 버렸고 그것들만 모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피카오 코리아를 앞에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왜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항상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재테크에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오로지 나는 플러스에 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재테크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항상 박동 부장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나는 연금 투자를 되게 잘했다. 근데 그렇지. 제가 연금 투자를 잘한 비결이 뭐냐면 2001년, 2002년에 제가 연금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뭐에 걸었냐면 한국 경제는 올라가고 나는 오래 살 거다에 건 거예요. 네. 2001년도 당시에는 왜 평균 수명이 그때는 70세 정도였거든. 네. 70, 72세일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발달하고 그러면 그 결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날 거고 의료가 발달할 거고 그러면 나는 80, 90은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연금 보험을 들어야 돼라고 하고 연금에 들어갔고 근데 요즘 내가 이제 그 연금 개인연금을 수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은행이 됐건 이렇게 보험사에 가서 수령을 시작하면 그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진짜 좋을 때 연금을 신청을 하셨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평균 수명 72세에 맞춰서 종신보험을 설계를 해놨는데 나는 이걸 지금 80, 90까지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잘 선택하셨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뭐냐면
나는 그래요. 경제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낙천성을 갖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피카오 코리아는 너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왜 그렇게 된지까지 나는 이유까지도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가 그 채부심 영상에 보면 부동산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도 저축수익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은 뭐가 이렇게 부동산 공급이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이런 영상들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도 맞아요. 내 주위에 20대 30대 아무도 결혼 안 해요. 애 이제 안 낳아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피카오 코리아를 약간 읽다가 지금 중간에 약간 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읽다 보니 우울해져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로지 순전히 개인적 저고요. 혹시라도 채부심 쪽에서 이걸 알게 되면 제가 그냥 얘기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팬입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한번 끝까지 보고 어떻게 결론이 나나 좋다. 제가 한번 그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저도 기본적으로는 균형 근데 양쪽 다 이 모든 근데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그 자기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분명히 A 쪽에 강한 의견, B 쪽에 강한 의견 같이 읽어줘야죠, 뭐. 역시 균형을 우리가 맞춰야지. 알았어. 그쪽에 좀 깊이 들어가려면 알겠습니다. 그쪽이 맞추긴 힘들 거예요. 이래서 내가 박동원 부장님을 좋아한다니까. 나는 가벼워가지고 막 해 이러는데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진지한 이렇게 깊이가 있어. 역시 좋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 한 권 더 말씀드려줄까요? 네. 아니 이번 주에 많이 읽고 계신데. 아니 이거는 오래전에 내가 이렇게 이거 오래전에 걸어놨는데 예약을 드디어 들어와서 스티븐 핑커라는 작가 들어보셨습니까? 좋아하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완전 반대가 이제 스티븐 핑커는 되게 긍정적인, 낙천적인 이제 그 우리 안에 선한 천사인가? 그래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분의 글쓰기의 감각이라는 책을 맞아요. 맞아. 스티븐 핑커가 원래는 과학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지 사회관계 연구. 그렇죠.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자. 그렇구나.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는 되게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은 인지심리학 하시고 나서 그분이 내린 게 우리는 다들 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금 좀 피카오 코리아하고 완전 다른 이제 글쓰기를 하는 분이라고 내가 하면서 웃었던 게 그거고. 근데 그 스티븐 핑커가 글쓰기 책을 내니까 제 이제 페이스북 상에서 저는 되게 그 페이스북에 제가 팔로우하는 분들이 과학자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막 웃으면서 한 얘기가 이제 스티븐 핑커는 심지어 글쓰기 책도 쓴다 젠장. 막 그랬는데 미안해요. 끊어서. 그래서 그 스티븐 핑커 이 제 부제는 저 염원자가요. 더 센스 오브 스타일이에요. 센스 오브 스타일. 네, 센스 오브 스타일인데 요 한글 부제로 21세기 지성인들을 위한 영어 글쓰기의 정석 이렇게 달아놨어요. 전 사실 이거 이 스티븐 핑커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제가 이제 받아보는 뉴스레터 유료 뉴스레터 한 달에 4,900원 롱블랙 롱블랙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렇구나. 참고로 그래도 박동원 부장님이 롱블랙을 계속해도 지켜주셔서 요즘 왜 이 매체들이 이 유료 구독형 매체들이 하나둘 이제 문을 닫고 있잖아요. 네. 조금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퍼블리가 이제 일단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돈 냈던 유료로 이렇게 기사가 얼룩소? 그렇지. 얼룩소도 왜 파산했고 그래서 다들 가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이제 롱블랙하고 몇 개 정도인데 우리 그 롱블랙의 유료 구독자이신 박동 부장님이 이 글쓰기의 감각 저는 이제 여긴 서문만 읽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글 잘 쓰는 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다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100% 마음에 차는 게 없었나 봐. 자기가 쓴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영어로 글 쓸 일은 없잖아요. 언젠가 있을까? 근데 챗GPT한테 시키면 돼. 근데 또 영어 공부는 오래 뭐 영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래 해온 셈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자기들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퍼블릭 글 롱블랙 글 자체가 재밌어서 내가 체크를 해뒀고 제가 롱블랙 이 책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책을 소개해주는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때마다 이렇게 또 근데 들어가 보면 이미 유명한 책인지 다 대출이 돼 있어서 상호대찬 하는 예약을 걸어놓으면 오랜만에 그래서 지금 롱블랙의 기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놈 튀어나와 일단 빌려놔놨어요. 스티븐 핑커로 입문하는 계기로 삼으셔도 좋아요. 스티븐 핑커라는 그래? 저자로 이렇게 그 검색 들어가면 책들이 꽤 있고 스티븐 핑커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학자이자 심리학자. 근데 되게 두꺼워요. 그분 책이 원래 좀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글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이렇게 막 만연체야 좀. 뭐 제가 빌려놓은 책은 요게 답니다. 왜 아주 그냥 이번 주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이 책 소개로 그냥 쫙 이렇게 탄탄한 좋은데요? 그러면 마치기 전에 댓글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그렇죠. 해주세요. 우리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신시내티 단골손님 있잖아요. 신시내티 도서관 단골손님께서 내년 4월에 딸하고 같이 오신다. 우리 그때 한번 가야겠다. 우이동 한번 우이동 한번 가려고 하는 그런 메일 있으면 공개 녹화 한번 해야겠다. 그다음에 광저우 우리 단골손님 있죠. 광저우 도서관. 예, 그분 쌀타첼 34 님께서 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사 왜곡 대응 패키지 들으시고 남겨주신 글인데요. 그 광저우에도 임정요원들이 한 달간 머물렀던 사실이 2017년 최종 고증되어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념관은 아직 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중국 곳곳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지사들의 확인된 발자취를 보면 애잔해지면서 현지 정부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 읽다가 또 생각난 게 있어서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게 지금 마감이 됐는지 제가 아리까리한데 거기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일반인들 그 심사를 해서 이제 뽑히신 분들은 그 중국 전역의 그 상해부터 그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가이디드 투어를 참가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는 서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부터 내가 왜 여기를 지원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 역사의식 가봐야겠다. 그리고 가고 싶어졌다.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그렇지. 네, 뭐 이런 뭐 방학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평일에 껴서 이렇게 가야 돼. 왠지 나를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래,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김 작가님은 일정이 바쁘셔서 소화하기는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지 뭐.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관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팟빵에 남겨주신 거에는 보니까. 우기케이라는 분이 9월 16일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이분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사 왜곡 대응 패키지 역시 이걸 듣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 회사 특성상 해외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들으셨나 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드트립 하면서 다운받아서 종종 들었다. 그리고 김 작가님한테도 11년, 12년 전에 한번 서로 인사하신 적이 있다는데요.
아, 진짜? 네, 주르날 리스트라는 아이디를 쓰셨대요. 그때 같이 강연 들으러 갔던 친구와 결혼해서 애가 둘이라고. 이야. 그동안 이란에도 미국에도 또 사셨고 지금 또 지구 어딘가에 살 것 같다. 아, 되게 반갑네요. 책도 좀 쓰시나 봐요. 네, 책도 쓰시나 봐요. 이란 표류기, 일상이 산티아고, 실리콘밸리 마음 산책. 어우, 작가분이시네요.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저희 또 후원해 주시는 민식 아이디가 참 말씀드릴 때마다 좀 남사스럽긴 한데 민식사랑 알라뷰. 아니 그래도 꼬박꼬박 그래도 항상 후원을 해주세요. 보니까 팟빵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산성곽도서관 갔다 오신 이 사진들을 쭉 올려주셨어요. 마주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참고로 제가 그 사이에 얼른 연결해가지고 임시정부 기념관 들어가 봤는데 현재는 그런 그 행사가 안 보여요. 아이고, 아쉽네요. 안타깝다. 내 대신에 또 알아뒀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근데 임시정부 기념관 갔더니 다양한 그 전시라든지 행사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꼭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가보시고 영천시장 맛집도 들르시고. 예. 네, 이렇게 또 일요일 아침 보람차게 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아마 또 특파원 취재를 나갈 것 같습니다. 벌써 어디로 가세요? 어김없이 돌아오는 짝수달. 나는 부럽다. 진짜로 은퇴자의 삶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무조건 짝수달은 바로바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홀수달에는 짝수달을 기다리며 여행 준비하면서 지내고 짝수달에는 떠나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오키나와 갑니다. 오키나와에서 그것도 그냥 오키나와를 가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의 그 나하가 이제 그 제일 큰 도시거든요. 네. 그 나하에서 다시 배를 타고 작은 섬으로 또 나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노클링 제가 아주 좋아하는 2016년도에 아버지 모시고 한 2주간 갔다가 스노클링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모시느라고 제대로 놀지는 못했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여기 혼자 와서 스노클링 반드시 하고 만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2024년이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이제 추석 때 아버지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한 10월까지 물놀이가 가능해요. 네. 워낙 이제 거기는 따뜻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작정하고 가는데 오키나와는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은 제주도죠, 제주도. 일본의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에 가면 왜 우리가 그 우도라든지 가파도 이런 데는 배 타고 다시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가는 그 자마미 섬이라는 곳이 이제 배 타고 다시 가는 조금 더 한적하고 조금 더 조용한 그런 곳에서 가을 여행, 10월의 여행을 지내는데 다음 주에는 하여튼 제가 오키나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라톤 뛰실 필요가 없어요. 러너스 하이 필요 없어. 생활이 하이야. 그냥 엔돌핀이 두 달마다 엔돌핀이 그냥 팍팍 나와. 폭발적으로 나오겠어.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키나와로 연결하겠습니다. 네.